안녕하세요. 저한테 일어난 식스센스급의 반전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 중에 식스센스라고 해서 가짜를 찾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가짜 세트장을 엄청 치밀하게 잘 꾸며뒀더라고요. 그런 치밀한 준비는 방송에서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한테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가정 환경이 그리 화목하지 못했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인식에 불편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술만 먹으면 어머니를 때리던 아버지의 모습과 방에서 그 모습을 알면서도 모른 척 해야 했던 저희 형제들은 술을 증오했어요. 그렇게 참고 지내던 어머니는 제 동생이 고등학교를 입학하던 해 이혼을 하셨고 불편한 모든 고리가 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넉넉지 않은 형편에 어머니 혼자서 일을 하시며 저희를 살펴주셨고 성인이던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동생도 대학에 진학한 이후로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장학금을 받으며 다녔고 그런 동생을 잘 케어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벌어서 제가 쓴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저 공부를 잘하는 동생이 조금 더 편한 환경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장녀인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 언니는 남자친구 안 만나? 나 남자친구 있는데? 근데 왜 결혼 안 해? 언니 친구들 벌써 다 결혼하지 않았어? 나는 혼자 살 거라고 했잖아. 결혼은 너나 해. 언니가 가야 내가 가지. 그럼 너 평생 결혼 못 할 텐데 괜찮아? 20살 후반이 넘어가면서부터 동생도 저에게 결혼에 대한 질문을 종종 물었고 저는 늘 그럴 때마다 독신을 강조했습니다. 여유로이 살지 못할 바에는 혼자 벌어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맘 편히 제 가족들을 챙기며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연애를 안 하며 지낸 건 아니라서 남자친구는 종종 있었고 신랑도 제가 20살 후반에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정사를 이야기하며 독신이라 이야기를 했을 때에도 가정사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고 하며 저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 신랑과 몇 년간의 연애를 하며 저는 어느덧 30이 되었고 신랑은 34이 되었을 무렵 임신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생리주기가 일정하지 않아 한 달 정도 건너뛴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졸리고 컨디션도 안 좋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테스트를 해본 게 선명하게 두 줄이 뜨더라고요. 자기야, 우리 관계할 때 피임 안 한 적 있어? 그런 적 없지. 혹시 임신했어? 아, 그럼 왜 이런 거지? 간혹 관계 중에 찢어지거나 하면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너 괜찮아? 모르겠어. 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혼자 살겠다고 다짐하며 살았던 저에게 갑자기 생긴 아이는 제 세상을 뒤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보지 않았던 건 아니지만 그럴 때마다 당연히 아이를 지우고 혼자 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막상 그 일이 저에게 생기니 판단이 쉽지 않았어요. 생명이라 하기엔 너무 작고 눈, 코, 입도 없었지만 저와 신랑의 아이인 게 분명했고 한참을 생각한 끝에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했고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둘 다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결혼에 대해 반대를 하는 사람은 없었고 시댁에서도 저희 집이 부담스럽지 않도록 예물과 예단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만났던 건 아니었지만 신랑도 제법 큰 회사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시부모님도 함께 장사를 하시며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아버지가 시어머님을 얼마나 살뜰히 챙기시는지 보고 있으면 부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시댁에 놀러를 가는 날이면 시아버님은 꼭 뭔가를 사오라고 하셨는데 그날은 곶감을 사오라고 하셨는데 사과가 좋길래 사과를 사서 갔어요. 내가 올 때 곶감 사오라고 했는데 왜 사과를 사와? 오늘 사과가 좋길래 사과 사왔어. 너희 엄마 곶감 좋아하는 거 몰라? 그래서 일부러 딱 곶감이라고 말한 건데. 아, 미안. 다음에는 꼭 곶감으로 사올게요.
시아버님과 신랑의 대화를 들은 시어머님은 사과가 제철이면 사과부터 먹으면 되는 거지 하며 잘 익은 사과 몇 개를 챙겨 거실로 가져가셨고 곧 잘 깎은 사과를 시아버님 먼저 챙겨주시고는 저희 보고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평소에도 시부모님은 서로를 워낙 잘 챙기셔서 제가 보기엔 엄청 이상적인 부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랑도 그런 부모님을 보며 결혼을 하면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 해요. 당신 부모님 보고 있으면 내가 자라온 환경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는 거지. 우리 아버지는 늘 본인이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이 먼저였던 사람이거든. 우리 집은 늘 어머니가 하고 싶은 건 먼저였어. 아무래도 아들뿐인 집이라 어머니를 왕처럼 모셨거든. 이제 왕이 바뀐 거고? 굳이 따지자면 정권 교체 같은 거지, 나한테는. 그럼 이제 내 말이 법이겠네? 어휴,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희는 짧디 짧은 신혼생활을 끝내고 육아동지로 빠르게 태세를 바꾸게 되었어요. 아이를 낳고 나니 정말로 제 시간, 생활, 여유 같은 건 없었고 정말 전쟁 같은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제가 사람인지 젖소인지도 모르게 시간이 날 때마다 수유를 해야 했고 수시로 깨는 아이를 재워야 했습니다.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었지만 하루 한 번씩 목욕은 꼭 시켜야 했고 신랑 밥까지 챙겨야 했어요. 그래도 다행이라면 신랑이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을 제법 도와주기는 했지만 회사 일이 바빠질 때면 그 일들까지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다른 집은 이러면 친정엄마라도 와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친정집이 멀어서 어머니가 와서 도와주지도 못했고 아직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불편한 시어머니께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오셔서 아이를 보는 것을 도와주셨어요. 솔직히 제가 아이를 볼 동안 간단한 식사 준비와 빨래 같은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어머님, 저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나는 어디 애 안 낳아본 줄 아니? 지금 소홀하게 관리하면 금방 또 티가 난다. 네, 감사합니다. 나도 겸사겸사 우리 손주 얼굴도 보고 아들 얼굴도 보는 거니까 방에 들어가서 애랑 낮잠이라도 좀 자. 태훈이 걔 어릴 때 생각해보면 우리 손주도 장기 하나는 기가 막히게 밝을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조금만 부스럭거려도 일어나요. 그래 그래 들어가서 좀 쉬어.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방문이 썩 반갑지만은 않았는데 한 달 정도 꾸준히 오시다 보니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늘 11시쯤 되면 와서 식사 준비를 해서 제 밥을 챙겨주셨고 제가 밥을 다 먹으면 설거지를 하고 TV를 좀 보다가 빨래를 돌려주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낮잠이라도 자고 있으면 혹시나 깰까봐 TV도 끄시고 책을 읽고 있으시던 게 저희 시어머님이세요. 그런 시어머니께 감사해서 아이가 좀 크고 나서는 신랑에게 종종 맡기고 시어머님과 둘이서 데이트를 하는 날도 있을 정도로 저는 시어머니를 잘 따랐습니다. 아이가 5살 정도 되었을 무렵 저는 시댁 식구들과 함께 여름 휴가를 가게 되었고 신랑과 아이는 물에서 한참을 뛰어놀았고 저는 맥주를 한잔하며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텐트 안에서 신랑이 준비해간 드라마를 보고 있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평화롭고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저녁에는 바비큐를 해먹었고 물놀이에 지친 아들과 평소 일찍 주무시는 시어머니는 텐트 안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굳이 잠이 오진 않았지만 오랜만에 부자간의 대화라도 좀 하라고 저도 텐트 안에서 쉬고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에서 깨고 나니 시간이 새벽 2시가 넘어 있었고 여전히 신랑과 아버님은 텐트 밖에서 이야기 중인 것 같았어요. 어차피 그날은 평일이라 캠핑장에 다른 손님들도 없어서 좀 늦게까지 이야기를 해도 민폐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 잠을 자려 했는데 그때 제 이름 소리가 텐트 밖에서 들려와서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어요. 거 봐, 내 말대로 하니까 지금 얼마나 좋으냐?
세월이 지나도 여자들은 다 똑같다니까. 그러게요. 사실 그때 민주가 혹시라도 애 지우자고 하면 어쩌나 걱정했거든요. 남자들이랑 여자들이 같은 줄 아냐? 배에서 애가 자라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 지울 여자면 안 만나는 게 맞아. 솔직히 반신반의하면서 한 건데 아무튼 아버지 덕분에 저도 사람 구실하며 사네요. 그래 그래 뭐 별일도 아니니까 깊이 생각하지 말고. 피임이 잘못되어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게 아니고 신랑이 의도적으로 저를 임신시킬 계획을 한 것이더군요. 멍청하게도 저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요. 배신감이 들었고 화가 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결혼을 한 것에 후회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딱히 화를 내야 할 명분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제 옆에서 자고 있는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일어나시더니 텐트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저는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시아버님과 신랑을 때리고 구석진 곳에서 화를 내며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게 들렸어요. 언뜻 들어보니 인간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하면서 민주 인생은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서 가족이 되려 했냐고 화를 내셨고 신랑과 시아버님은 그 자리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고 두 사람은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모르기라도 하는 건지 태연하게 행동을 했고 저는 집으로 돌아간 후 신랑에게 진실을 듣기 위해 집 근처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어제 이야기 다 들었어. 일부러 그랬던 거라고. 미안해. 당신이랑 너무 결혼을 하고 싶어서. 내가 결혼 안 한다고 한 게 이런 짓까지 벌일 만큼 큰일이었어?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였음 다른 여자랑 하지 그랬어. 나는 당신이랑 결혼을 하고 싶었다고. 그런데 당신은 기다려도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런 짓을 해? 당신한테 정말 실망했어. 미안해. 내가 더 잘못했어. 당신한테 이해를 구하는 게 맞는데 당신이 너무 완강하다 보니 내가 경솔했어. 신랑은 저에게 무릎까지 꿇으며 빌었고 이미 태어난 아이와 현재의 상황에 불만은 없었기에 한 며칠 화를 내긴 했지만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결혼을 하고 나서 결혼에 대해 반감이 많았던 부분이 없어지기는 했어요. 제가 결혼을 해서 살아보니 좋은 것 같기도 했고요. 그렇게 그 일은 해프닝으로 지나갔고 저희는 몇 년 후 아파트 청약이 당첨이 되어 시댁과 거리가 있는 곳으로 떨어져 살게 되었고 곧 저는 마흔이 되었습니다. 제가 마흔이 되었을 때 시부모님은 모두 환갑이 지난 이후였지만 시아버님은 여전히 시어머님을 공주처럼 대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다만 신랑에게 임신을 시켜서 결혼을 하라고 귀띔을 해준 게 시아버지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마주하긴 힘들었습니다. 시아버님도 그걸 아시는지 저에게 연락을 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시댁과 멀리 살다 보니 예전만큼 시댁에 잘 가지 않게 되었고 제가 시댁에 가지 않은 데에는 시아버님도 한몫을 했어요. 괜히 시아버님과 신랑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는 날이면 심통이 나곤 했거든요. 그래도 명절이나 제사 등등 시댁에 갈 일이 없진 않았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씩은 만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1, 2년 만에 시어머님께서 상태가 좋지 않아졌어요. 제가 시댁에 방문을 해도 저를 보고 반겨주지도 않으셨고 방 안에만 머물러 있으시고 신랑이 시어머니께 무슨 이야기라도 하려고 방으로 가면 신랑을 막 때리면서 욕을 하곤 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어머님 어디 아프신 것 아니에요?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그게 아마 치매인 것 같다. 네? 무슨 나이가 70도 안 되었는데 치매가 와요. 그건 모르겠는데 얼마 전부터 상태가 계속 저래. 시아버님의 말을 듣고 보니 어쩐지 시어머님의 상태가 계속 화가 나 있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는 게 치매의 초기 증상과 같아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상태가 심각해지면 요양시설로 보내시는 걸 추천해드렸고 시아버님은 그런 저를 보고는 무슨 대단한 페르나라는 듯이 화를 내셨어요. 아버님, 치매는 집에서 케어하기가 어렵대요. 혹시 집 근처에 괜찮은 시설이 있으시면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내가 하루 이틀 같이 산 사람인 줄 알아? 버젓이 내가 살아있는데 시설은 무슨 시설에 보내란 말이야?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조금 더 지나면 어머님한테도 집이 위험할 수 있어요. 아서라, 그런 말 할 거면 그냥 오지 마. 웃기게도 제가 걱정이 되어서 한 말이 마치 고려장처럼 늙은 부모 버리는 거냐라고 하며 저를 페르나라고 하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저도 저희 할머니께서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변 가족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요양원을 추천해드린 건데 제 말은 무시해버리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어머니도 그런 할머니께 꼬집히기도 많이 꼬집히셨고 맞기도 많이 하셨어요. 제가 집에 갈 때마다 보이는 멍자국들은 전부 할머니가 친정어머니를 괴롭혀서 그런 것이었고 결국 견디다 못해 요양시설로 보내고 나니 되려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전문 시설에서 할머니를 체계적으로 케어해 주셨고 저희 어머니는 주말마다 할머니를 뵈러 가곤 하셨으니까요. 물론 할머니의 입장에서는 버려졌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집으로 온 요양보호사를 때리기도 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제가 시댁에 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셔서 잘 간 적이 없어요. 겨우 가도 딱 명절 제사 때였고요. 여보, 어머님은 잘 지내셔? 똑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잘 보고 있나 봐. 그래도 치매 환자분들은 집에서 케어하기 쉽지 않은데 아버님 대단하시네. 알잖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쉽게 포기 안 하셔. 그 말이 아니라 아니야 됐어. 집에서 잘 모신다고 하니 좋은 거지.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신랑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들어가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어느 요양원이냐고 물어도 신랑은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명절이 되어 다시 시댁에 갔고 시아버님만 있는 시댁은 어쩐지 더욱 허전해 보였습니다. 시아버님은 제사를 끝내고 나니 저희를 보고 얼른 친정집으로 가라며 쫓듯이 보내려 하셨고 저는 궁금했던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님 요양원은 어디예요? 언제 간식이라도 사서 가려고요. 내가 알아서 잘했으니 걱정 안 해도 된다. 그게 저도 가보고 싶어서요. 너 상처받을까봐 말 안 했는데 그동안 그 사람이 너한테 서운한 게 많았던 것 같더라. 네? 예물 예단도 똑바로 안 해와서는 그래도 며느리라고 챙겨줬는데 서운하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만 잊고 지내. 시댁에서 나오면서 저는 뒤숭숭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를 많이 아껴준다고 생각했던 시어머니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 속상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도 저에게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었던 건 맞으니 잊고 지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신랑에게 들어보니 시어머니께서 제 욕도 많이 했다고 하셨고 심할 땐 저희 친정집도 욕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저희 집에서는 자연스럽게 시어머니의 이야기도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얼마 뒤 시아버님의 생신이 있었고 시아버님은 시댁에 오지 말라고 했지만 그래도 혼자 계시니 밥도 제대로 못 드실 것 같아서 신랑에게 이야기를 해서 시댁에 가자고 했어요. 신랑도 당연히 아버님의 생신이니 좋다고 했고 저는 일찍 퇴근을 하여 간단한 장을 보고 신랑과 함께 시댁으로 갔습니다. 당연히 좋아할 것이라는 제 생각과 달리 저희가 배를 누르고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고 난 후 문이 열렸어요. 아버님은 많이 당황한 것 같았고 저는 남자가 혼자 살다 보면 집이 어지러우니 치우고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 아버님 생신이라 같이 밥 먹으려고 왔어요. 난 괜찮은데. 그래도 집밥 그리우실 것 같아서 제가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해 볼게요. 부엌 좀 써도 되죠? 그래. 짐을 놔두러 작은 방으로 가려는데 문이 잠겨 있더라고요. 아버님께 물어보니 시어머니의 짐을 창고방에 정리해서 넣어뒀는데 문이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안방에 가방을 내려두고
저는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손주랑 노느라 정신이 없으시고 신랑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겨우 밥을 다 차려서 저녁 식사를 했고 아들이 치킨이 먹고 싶다고 해서 야식으로 치킨을 시켜 시아버님과 신랑은 맥주를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두런두런 영화를 틀어놓고 두 분은 이야기를 하셨고 저는 아들과 방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들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운전을 해서 집에 가야 하니 술을 안 먹었을 텐데 그날은 다음 날이 마침 쉬는 날이었고 음식을 하느라 기름 냄새를 맡아서 그런지 시원한 맥주 한 잔이 당겼어요. 그래서 시아버님과 신랑과 함께 신나게 맥주를 마셨고 결국 저희는 모두 시댁에서 잠을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안방에서 주무시고 저와 신랑 그리고 아들은 중간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한참을 자고 있다 보니 이마 쪽으로 뭔가 축축한 느낌이 들어서 손을 뻗어 이마를 만졌고 슬며시 눈을 떠서 제 손바닥을 보니 빨갛고 끈적한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악소리도 내지 못한 채 눈을 떴고 제 앞에는 요양원에 계시다는 시어머니가 빨간색 소독약을 들고 서 있었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진 모르겠지만 비쩍 마르고 풀린 동공으로 소독약을 들고 저에게 다가오는 시어머니를 보고 그대로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시댁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며칠 씻지 않은 사람처럼 악취가 나고 있었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데리고 목욕탕으로 가서 함께 목욕을 하고 묵은 때를 벗겨드렸어요. 얼마나 말랐던지 정말 뼈밖에 없고 군데군데 멍까지 몸이 상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불현듯 시어머니는 정신이 돌아온 건지 눈에 초점이 맞기 시작했고 이내 저를 향해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얘, 나 좀 살려줘. 네? 어머님, 요양원에 계시다더니 네 시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 사람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처음에 결혼할 때 우리 친정집에서 결혼 반대가 있었어. 그래서 결혼하고 친정집이랑 연락도 안 하고 지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엄마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고 병원에 갔는데 오늘 내일 한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저 사람 눈이 돌았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 친정집에 돈이 좀 있는데 내가 외동이라 나한테 올 재산이 좀 있는데 아무래도 그것 때문인 것 같아. 얼마 전부터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굶기는데 이러다 내가 먼저 죽을 것 같다. 나 좀 살려다오. 사실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여주셨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살가웠던 모습들이 눈앞에 지나갔거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제발 변호사나 시설이나 어디 연락이라도 해달래요. 병원이라도 가서 제대로 치료라도 받으며 지내고 싶다고 하면서요. 시어머니의 말로는 본인이 이미 치매 환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도 있다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해야 한다고, 그래야 본인이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의 말을 100% 신뢰를 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를 찾아보는 동안 시어머니께 휴대폰을 드리고 시아버님이 하는 행적들을 찍어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님은 덜덜 떨면서도 알겠다고,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준비해두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직 새벽이라 모두 잠든 밤 저는 거실에서 멍하니 있다 잠이 들었고 시어머니는 다시 창고방으로 들어가서는 문을 잠그셨어요. 머리가 참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니도 임신을 통해 결혼을 하게 되셨고 그 과정에서 부유하게 지냈던 친정집의 반대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 이후로는 거의 연락도 잘 못하고 지냈는데 그런 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하자 시아버님은 시어머님께 각별히 잘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올가매기 시작한 거죠. 시어머님의 말로는 재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와닿거나 하진 않았어요. 제가 10년 동안 봐왔던 시아버님은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저는 신랑과 아이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전날 어머니께 들은 말을 어느 정도는 확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보, 아버님 어머님은 어떻게 만나신 거야? 뭐,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따라다니고 그랬던 건 알지. 결혼 반대도 엄청 심했대.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쩔쩔매시잖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건 왜? 아니야. 그냥 너무 금실이 좋으시니까. 신랑에게 물어도 뭔가 뾰족한 답을 얻지 못했고, 저는 시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다시 2주 뒤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자주 시댁에 가니 신랑도 좋아했고, 그날도 저녁을 먹고 술을 한잔하고 난 뒤 시어머니가 계시는 방문을 두드렸어요. 마치 문을 열어주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훈련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안은 고요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께서 먼저 나오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실랑이를 하는 소리가 들렸고 분명히 민주야 하는 소리를 듣고 저는 거실로 뛰쳐나갔어요. 밖에서는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방 안에 집어넣으려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황급히 신랑을 깨웠습니다. 결국 신랑이 힘으로 맞고 나서야 상황은 종료가 되었고 갑작스럽게 등장한 시어머니를 보고 신랑도 많이 당황한 눈치였습니다. 시아버님은 결국 안 되겠다는 듯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시어머니가 치매가 심해져서 방에 가둬두고 생활을 한다고 하셨어요. 낮에는 밖에서 생활을 하시고 저녁에는 수면제를 먹이고 재우는 생활을 했다는데 그 말을 듣고 저와 신랑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시아버님은 몸 이곳저곳에 든 멍을 보여줬고 보여주며 본인이 얼마나 시어머니에게 많이 맞았는지를 이야기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님을 막아서고는 저를 향해 휴대폰을 던졌고 저는 그 휴대폰을 받아들고 동영상 앨범에 들어갔습니다. 개통이 되지 않은 휴대폰이라 저와 연락을 하고 지내진 않았었거든요. 앨범 안에는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향해 욕을 하고 폭행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장면에 시아버님의 말처럼 시아버님이 맞는 모습은 없었어요. 이게 뭐야?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내 말 좀 들어봐라. 이건 그냥 자기 유리한 것만 찍어둔 거야. 그런 걸 떠나서 아버지가 어떻게 어머니를... 신랑은 놀라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있었고 시어머님은 저를 향해 이제 이혼을 하게 도와달라며 소리를 쳤습니다. 네가 이 사람한테 휴대폰 준 거야? 내 말을 안 믿고. 그게 어머님이 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뭘 이야기를 했단 거야? 내가 이 여자 처갓집에서 멸시당하고 환멸당하고 산 걸 이야기하든 아니면 가둬두고 살았다고 뭐라고 하든. 아버님, 진정하세요. 그게 뭐가 어쨌다고. 내가 몇십 년을 이 여자 부모한테 모진 욕 먹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것 좀 누리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야? 그래, 내가 임신시켜서 결혼했다. 돈 많은 집 딸이라길래 그랬어. 근데 자기 부모 아프다고 이제 와서 이혼하자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 돼? 그 재산이 다 어디로 가고 그 재산은 또 너희한테 갈 건데 왜 큰 뜻을 이해를 못하는지 참 답답하다. 저희는 그런 거 바란 적 없습니다. 웃기는 소리 마라. 너희는 아직도 모른다. 돈이 없으면 사람이 얼마나 초라한지. 시아버님은 그렇게 말을 하고 휴대폰을 뺏으려 다시 달려들었고 저는 휴대폰과 시어머님을 데리고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신랑이 시아버님을 잡고 있었고 저는 우선 병원부터 가서 시어머님 진료를 보고 변호사를 만나게 했어요. 제 선택에 대해서 신랑이 이건 아니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집안에서 감금을 하고 밤마다 수면제를 먹이는 게 옳은 일은 아니라 생각해요. 아마 시아버님의 눈에는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내라기보다는 그저 돈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시어머니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재산을 시어머니가 받으실 거고 그 재산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혹은 정신이 온전치 못하시니 시아버님이 쓰실 테니까요. 저녁이 되어 저희는 한 호텔방에 신랑과 시어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남동생이 케어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이혼이 마무리되는 대로 요양시설로 가기로 하셨고 저희에게는 면회를 와도 된다고 허락하셨습니다. 부부의 연은 끊어도 부모 자식 간의 연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길고 길었던 이혼 소송은 마무리가 되었고 시아버님은 더 이상 저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신랑만 종종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어머님은 요양시설로 들어가셨고 가시기 전에 통장 하나를 저에게 주셨는데 그 안에는 1억 원 상당의 돈이 들어있었어요. 어머님, 이런 거 안 주셔도 돼요. 난 이제 돈 쓸 데도 없다. 그저 내가 정신이 있을 때 주는 게 맞아. 그 양반 나 모르게 바람을 얼마나 폈는 줄 아니? 돈 많은 집 딸이라고 결혼했더니 친정집에서는 연을 끊자고 해버리지. 생각보다 돈은 안 되지. 결국 다른 여자들 만나고 다니고 걸리면 나한테 무릎 꿇고 빌고 그러면서도 이혼은 안 해. 나이가 들어서는 정신 좀 차렸나 했더니 이제는 돈 때문에 나를 쥐고 있더라. 민주 너 아니었음 나는 죽어서도 그 인간 소나기에서 못 벗어났을 거다. 어머님. 신랑은 시아버님의 행동에 많이 놀라긴 했지만 몇 달이 지난 지금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요양원에 계시면서 병원에 가서 진료도 보고 약물 치료를 병행하며 상태는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다만 시아버님께 맞은 기억 때문인지 남자 어르신들에게는 공포감이 많으시다고 하더라고요. 남녀가 생활 공간이 분리된 요양원이라 마주칠 일이 많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트라우마가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요양보호사분들이 말씀하시길 저희 시어머님은 엄청 점잖으신 편이라 남자 어르신들과 한 공간에 있는 것만 주의를 하면 돼서 수월하다고 하셨어요. 이번 일로 저는 시아버님의 이중인격적인 행동에 많이 놀랐어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 모두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시어머님의 친정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도 그래도 배우자면 평생을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시아버님께는 시어머니가 그저 돈 혹은 보험 같은 것이었다는 걸 생각하니 마음이 뒤숭숭하네요. 그리고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제 마음은 현재 진행 중이에요. 혹시나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곳에 글을 쓰면 나아질까 하는 마음에 주저리 적어 보았습니다. 아이가 있으니 힘을 내서 살아가야 하고 살아갈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흔들리는 제 마음을 다잡기가 어렵네요. 신랑이 주말에 심리상담 치료라도 하러 가보자고 하던데 시간이 지나면 저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리란 기대로 열심히 상담 치료를 받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가정 내 평안하시기를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포항에 혼자 거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비가 오는 날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보니 제 아이 생각도 나면서 내 팔자가 참 기구하구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비가 오면 생각이 짙어지네요. 저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아무 문제 없는 그저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더 좋은 기회도 많이었고 좋은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모자람 없는 형편에서 자라 남들만큼은 공부를 했고 편한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한 것만으로도 남부러울 게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30살이 되던 해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되면서 모든 게 꼬여버렸습니다. 남편의 첫인상은 굉장히 서글서글하면서 착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귀담아 들으면서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던 남자였고 저는 순수한 남편의 모습에 반해 연애 7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어떤 일이든 서둘러서 한 적이 없던 저였지만 이 남자와 결혼만큼은 제가 남편보다 더 서둘러서 진행을 했었네요. 서로 형편도 비슷했을 뿐만 아니라 직업도 같은지라 양가의 허락부터 결혼 준비까지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모든 게 순조로운 과정에서 딱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게 시누이가 될 남편의 여동생이 제게 처음부터 굉장히 적대적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동갑이었지만 결혼을 일찍 해서 시댁의 남편과 함께 얹혀 살고 있는 듯 했는데 첫 상견례 자리부터 제게 엄청 날을 세우더군요. 안녕하세요. 우리 오빠 장가 못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뜬금없이 자리가 생길 줄은 몰랐어요. 6개월 만나셨다고 했나?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아, 네. 짧은 기간이지만 서로 잘 통하고 이 사람이다 싶어서 결정한 거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에이, 그래도 어떻게 사람을 6개월 만에 다 파악할 수 있어요? 참, 새언니 너무 순진하다. 어쨌든 결혼하게 되면 잘 부탁드려요. 아직 결혼한 건 아니니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진 모르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처음 보는 자리에서 신우가 너무 불쾌했지만 오지랖이 넓은 성격인가 보다 하고 웃어 넘겼습니다. 이어진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 사이에 대화가 오가고 훈훈한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신우의 불편한 발언이 잊혀졌습니다. 시부모께서는 남편과 참 많이 닮으신 분이셨습니다. 웃음이 많으시고 저를 배려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결심한 게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참 인상들이 좋으신 분들이라며 만족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신우에 관한 일을 까맣게 잊고 결혼 준비를 하던 중 예식장을 알아보다가 일이 터졌습니다. 당초 제가 원하던 예식장이 있어 그곳을 예약하려 했는데 그 이야기를 신우가 들었는지 제게 신우에게서 늦은 밤 전화가 왔습니다. 새언니, 아니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동갑이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죠? 야, 김현주, 너 나 열받게 하려고 일부러 그 예식장 예약하는 거지? 너 진짜 어이없다. 네? 아가씨,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한밤중에 느닷없이 전화하셔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너야말로 뭐 하는 짓이야? 나 그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싶어서 난리 쳤는데 돈 없어서 못한 거 알고 그런 거지? 너 일부러 나 약오를 하고 그런 거잖아. 제가 아가씨 결혼할 때 일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원래 결혼하면 그곳에서 하고 싶었던 곳인데 왜 아가씨가 저희 예식장을 가지고 이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너 당장 그 예식장 취소해. 너 거기서 결혼하기만 해봐. 나 진짜 네 결혼식에 나타나서 다 엎어버릴 거야. 알겠어? 저는 너무 황당해서 통화가 끊어진 핸드폰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먼저 결혼한 친구들을 통해서 신우 때문에 애를 먹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런 경우는 들어본 적조차 없을 정도로 황당했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으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제 이야기를 말없이 듣고만 있다 예식장은 다른 곳으로 예약하면 안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남편이나 신우나 한통 속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소리를 막 지르며 여기서 결혼 안 할 거면 나도 결혼 안 하겠다고 이 순간 가장 황당스럽고 어이없는 건 나인데 어떻게 신우 편을 들 수 있냐며 따졌습니다. 남편은 잠시 동안 침묵이 이어지더니 신우는 남편이 달래보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시댁에 갈 때마다 신우는 아주 저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고 저 역시 신우에게 말 한마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지냈습니다. 결국 저희는 제가 원하는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신우이는 그날 소란이라도 피울 것처럼 제게 이야기를 하더니 똥 씹은 얼굴로 조용히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속으로 쌤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던 날 아예 신우이는 저를 피하고자 다른 곳으로 휴가를 갔더군요. 저는 차라리 마주치지 않아서 다행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까지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이의 행패는 또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 후 주변 정리가 대충 끝이 나고 집수리 역시 끝이 나 주말을 맞아 양가 부모님을 초대해 집들이를 했던 날입니다. 결혼 전 남편과 이세 계획까지 짜고 집을 구했던 터라
신혼집 치고는 꽤나 저희 집이 넓은 평수였는데 시누이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집 여기저기를 훑어보고는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유, 이거 집이 이렇게 넓어서 청소는 어떻게 해? 집이 휑하다 휑해. 여름에 에어컨 안 틀어도 되겠어요? 집이 휑해서 추울 것 같아요. 이제부터 채워나가야죠, 아가씨. 그래도 집이 넓으니까 꾸미는 재미도 있고 좋네요. 집 꾸미고 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는 이런 집 누가 준다고 해도 안 받을 거예요. 딱 24평이 좋지. 그리고 가구들은 진짜 촌스럽네. 다시 다 사야겠어요. 아가씨, 요즘 이 가구들 되게 핫한 거예요. 드라마에도 나오고, 인테리어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새언니는 오빠가 벌어다 준 돈을 유행 따라 가구 사는데 쓰는 거예요? 가구는 튼튼하기만 하면 되지. 우리 오빠가 힘들게 번 돈을 이렇게 쓰는 게 말이 돼요? 아가씨, 저도 오빠랑 같은 직장 다녀요. 연차도 같고요. 누가 누굴 먹여 살린다고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 참, 아가씨는 직장 생활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쵸? 지금 말 다 했어요? 내세울 게 꼴랑 이 집 하나이면서 온 가족들 불러다 놓고 유세나 떨고 그래요. 새언니네는 잘 살아서 좋겠네요. 나는 아빠 집에 얹혀 사는 모질이고요. 참 잘나셨어요. 작은 방에서 언성이 높아지자 황급히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오빠, 나 아버지 집에서 이제 나갈게. 새언니가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게 한심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 댁에서 지낼 수 있겠어. 나 다음 달에 그냥 나갈게. 그게 무슨 소리야. 나가긴 어딜 나가. 부모님들 다 계시는데 이게 무슨 소란이야. 나 진짜 새언니 너무 싫어. 나 집 없다고 열받게 하려고 내 앞에서 집 가지고 유세나 떨고 결혼식장도 오빠도 알지? 내 이야기 알고 일부러 거기 예약하는 거.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우리 현주가 언제 네 앞에서 무시를 했니? 예식장도 원래 그곳에서 하려고 한 거지. 너랑 아무 상관없어. 오빠는 저 여자 말을 믿어? 그래, 오빠도 이제 장가 갔다 이거지. 됐어. 여기서 저 여자랑 잘 먹고 잘 살아라. 신우이는 그대로 방문을 박차고 나가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거실에서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하고 계시던 부모님들은 놀란 눈으로 저희를 쳐다보시고 시부모님들은 신우를 따라 곧바로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가 엄마에게 안겨서 서럽게 울었습니다. 남편은 안절부절한 모습으로 옆에 서 있었고요. 한참을 저를 달래주시던 엄마와 아버지께서 저녁이 늦어서야 댁으로 돌아가셨고 저는 남편을 불러앉힌 다음에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첫 만남부터 예식장 일도 그렇고 오늘 일도 마찬가지고 아가씨의 이런 행동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 물론 자기는 너무 좋고 시아버님, 시어머님 두 분 다 너무 좋지만 아가씨와는 마주치고 싶지도 않고 엮이고 싶지도 않아. 자기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주었으면 좋겠어. 미안해. 막내라 그런지 아버지도 어머니도 우냐우냐 키웠고 넷째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려서 괜히 날카로운가 봐. 미안해 중간에서 역할을 잘한다고 했는데 자기에게 이런 식으로 매번 힘든 상황을 겪게 해서 너무 미안해. 앞으로 내가 잘할게. 진심 어린 남편의 사과에 저는 금세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따지고 보면 남편이 잘못한 일도 아니었고 신호 하나만 문제가 있었으니 앞으로 마주치지 않으면 별탈이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1년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과 저녁마다 맥주 한 잔 기울이며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공유하고 주말이면 이따금 캠핑도 가고 가끔은 하루 종일 남편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혼집에서 먹고 자고 매일매일이 제가 꿈꾸던 신혼생활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살려고 결혼 초기에 잡음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을 마치고 저희는 결혼 전부터 이야기했던 2세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1년 정도 신혼생활을 한 뒤 아이를 갖자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저도 아이를 워낙 예뻐했고 남편과 저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더 끈끈한 관계가 맺어질 것 같아 서둘러 임신을 준비했습니다. 술도 끊고 영양제를 챙겨 먹으며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건강한 몸으로 아이를 가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희 부부의 생각과는 달리 쉽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피임만 하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들어설 것 같았던 아이가 간절히 바라니 생기지를 않았어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숙제를 하듯 준비를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좀 더 천천히 가져도 된다는 남편의 말과 반대로 저는 조급해져만 갔습니다. 30대를 넘어가고 자칫하다가는 노산이라는 말을 듣고선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져만 갔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면서 피곤한 몸으로 아이를 가지려니 안 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임신에 좋다는 음식을 챙겨 먹으며 준비를 했습니다. 남편은 못마땅해 했지만 저는 그게 최선이라 생각하고 1년을 더 노력한 결과 드디어 테스트기에 빨간 두 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게 생각나 화장실에서 꺼이꺼이 울었네요. 바로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알리니 일도 내팽겨치고는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기뻐할 거면서 제가 힘들까봐 태연한 척했던 남편이 너무 예뻤습니다. 바로 산부인과를 예약하고 남편과 아이의 이름부터 생김새는 어떨지 한참 수다를 떨었네요. 산부인과에 가서 정식으로 검사를 받고 임신을 확인한 저희 부부는 너무 기뻐 의사분께 연신 감사하다며 허리를 숙이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이 뱃속에 저와 우리 남편의 아가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신기하고 설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이제는 양가 어른들께 말씀을 드려야 할 순간이 되어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가기 전 신우가 신경 쓰였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서로 대면대면 지내던 터라 별일이 있을까 하는 마음에 시댁으로 향했고 모두가 계신 거실에서 남편이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아빠 됩니다. 저희 현주 임신했어요. 아이고 우리 세아가 장하다 장해. 아이고 기뻐라. 글쎄 태몽은 꿨니? 축하한다 세아가. 이제 정말 몸 조심하고 좋은 생각만 해야겠구나. 나도 이제 정말 할아버지가 되는구만. 모두들 너무 기뻐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신우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거리며 자리에 앉아있더군요. 한참 덕담이 오가는 사이 신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새끼 하나 뵌 게 뭔 대수라고 온 집안이 호들갑이야. 어휴 시끄러. 저 나갈게요. 야,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애새끼? 정신 나갔어? 남편이 신우의 손목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매제도 곧바로 일어나 남편을 말렸고 저는 한두 번이 아닌 신우의 행패에 너무 진절머리가 나 맞받아쳐 소리 질렀습니다. 아가씨,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네. 아가씨한테 조카야. 조카한테 애새끼라니. 그게 할 소리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저희 집에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 정말 아가씨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제 그만해줘요. 어머, 내가 뭘 했다고 큰 소리예요? 지금 부모님 다 계시는 거 안 보여요? 나 당신한테 신우이야. 아무리 내가 가진 게 없이 거지같이 살아도 이렇게 나 무시하면 안 되지. 진짜 결혼 전에 오빠를 더 말렸어야 하는 건데 네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 분위기 엉망이 된 거 안 보여? 꼴에 몇 푼 번다고 사람을 무시하질 않나. 아가씨, 말씀은 똑바로 하셔야죠. 지금 집안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가씨인 거 모르겠어요? 당장 우리 신랑에게 사과하세요. 내가 뭘 어쨌다고 사과하라 말아야. 됐어, 나 나갈 테니까 앞으로 내 눈에 안 띄었으면 해요, 새언니. 시아버님은 자리에 일어나 신우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시고 남편은 씩씩거리며 옷매무새를 매만졌습니다. 정말 오늘 같은 날도 신우가 이럴 줄은 몰랐네요. 시어머님에게는 진심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가씨가 이 집에서 안 나가면 다음부터는 찾아뵙기가 힘들 것 같다고 말이죠. 올 때마다 가시방석일 테고 모두가 불편한데 아가씨네가 나가서 지내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어머님께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시네요. 이후 저희 부부는 집으로 돌아왔고 그날 저녁 신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피하기만 해서는 저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 똑같이 소리라도 질러줄 요량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김현주, 너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알면서 일부러 내 앞에서 약 올리는 거야? 아가씨, 무슨 말씀이세요? 너 진짜 싫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우리 오빠 옆에 붙어서 호사나 누리고 이제는 하다하다 내 앞에서 임신 이야기까지 해. 저도 아가씨가 정말 이해 안 되네요. 제가 아가씨한테 뭘 했길래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매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욕짓거리를 내뱉으시니 어이가 없네요. 아가씨가 힘들게 사는 게 제 탓인가요? 제게 열등감 가지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열등감? 그래, 나 너한테 열등감 있어. 나는 평생 남편 뒤치다거리나 해도 집도 없어서 아버지 집에 얹혀 살고 돈도 없어서 결혼 생활 4년 동안 아이도 못 갖는데 너는 남편 잘 만나서 넓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태교한다고 놀러나 다니고 넌 이게 재밌니? 아가씨, 제가 아가씨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다 알고 행동하나요? 오빠가 아니라도 저도 좋은 직장 다녔고 제 수준에 맞게 살고 있는 건데 왜 내가 아가씨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너네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매일 이렇게 나를 비참하게 만들면서 하하호호 웃고 떠드는 게 정말 싫어. 이 말을 남기고는 신우는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이렇게 심한 모욕은 처음이라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모욕이라기보단 저주에 가까운 말을 들으며 신우가 저희 부부에게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로 심하게 가지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다신 안 보고 살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기에 당분간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만이라도 마주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태교에 전념을 하며 지냈습니다. 다행히 입덧도 심하지 않았고 몸도 크게 붓거나 힘들지는 않아서 뱃속에 있는 아가가 효자구나 싶을 정도로 평화롭게 지내던 어느 날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슬픈 순간이 닥쳤습니다. 그날은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날이었습니다. 늦은 여름의 장마라 세찬 비가 내리던 밤 저는 남편과 외식을 하고 집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도 3달 앞으로 가까워져 오고 그동안 이런 투정 저런 투정을 다 묵묵히 받아주는 남편이 고마워서 특별히 외식을 하고 들어가던 중 부동산 앞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서 영화라도 볼까? 야식은 뭐 먹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남편과 나누면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중앙선 너머 하얀 불빛이 빠르게 저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전에 흰색 승용차는 저희가 서 있는 인도를 덮쳤고 저와 제 남편은 차에 치여 1m 정도를 날아갔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고 남편은 전봇대에 어깨를 부딪혀 신음소리를 내며 엎드려 있었고 저는 소화전의 옆구리를 부딪혔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여보, 괜찮아? 저는 다급하게 남편을 불렀지만 남편은 가쁜 숨만 몰아쉬며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차 번호판이라도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몸을 일으켜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통증이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저는 저희를 친 승용차를 보려고 눈을 떴지만 차량색이 흰색인 것만 기억이 나고 곧이어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곧바로 흰색 승용차는 후진을 하여 제 시야 밖으로 빠르게 사라져갔고 의식을 잃은 남편을 대신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신고를 하고 구급차를 기다리는 10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내리는 비에 온몸은 부들부들 떨려왔고 제 몸을 살펴보니 아래쪽에서는 피가 비쳤습니다. 입고 있던 바지가 새빨갛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잠시 기억을 잃은 듯 합니다. 구급차가 언제 왔는지 응급실에는 어떻게 실려왔는지 기억은 나지 않고 한참의 공백 뒤에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모습은 남편이 저를 부둥켜 안고 울던 모습입니다. 여보, 어떡해. 우리 아기 불쌍해서 어떡해. 왜? 무슨 일인데? 우리 아기 어디 안 좋대? 뭔데 그래? 말해봐 어서. 우리 아기 못 봐. 우리 아가 못 본다고.
제 남편은 저를 부둥켜 안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차츰 무슨 상황인지 조금씩 깨달아가면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설마 이번 사고로 우리 아기가 잘못된 건가 싶은 생각이 머릿속을 뒤흔들 때 응급실 선생님으로부터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곧 태어나 만나게 될 우리 아이가 좋은 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요. 매일 이름을 부르며 만날 날만을 기다리던 우리 아이가 엄마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신이 나가버리는 듯 했습니다. 내가 그날 비 오던 밤 외식을 하러 나가자고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혹은 저 멀리서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불빛을 보고 불안한 낌새를 느껴 자리를 피했다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면서 제가 우리 아이를 죽인 것 같이 죄책감이 밀려들었습니다. 며칠을 울기만 하는 저 때문에 친정엄마가 잠시 저희 집에 와서 계셨지만 물도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울다 울다 지쳐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반드시 그 하얀 승용차의 범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범인도 못 잡는다면 우리 아이가 편히 쉬지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순간 처음으로 해야 될 일이 머릿속에 차근차근 떠올랐습니다. 바보처럼 집에서 울고만 있는 건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경찰서를 다니면서 제 사정을 설명하고 사고가 났던 주위 상가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라 목격자도 없었고 경찰에서도 진전이 없었지만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이대로 사건이 묻혀져 버릴 것만 같은 생각에 저는 그날부터 포항 여기저기에 사고 목격자를 찾는 현수막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많은 것이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끔찍스러운 기억을 천천히 되짚어가며 현수막을 제작했고, 사거리마다 아파트 단지마다 현수막을 밤낮으로 붙이고 다녔습니다. 남편은 저의 이런 모습을 불쌍하게 보였는지 몇 번은 같이 현수막을 달아주러 같이 다니다 그만 편하게 아이를 보내주자며 그만두자고 말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묵묵히 하루의 일과처럼 현수막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러기를 3년이 되던 해 저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려 까맣게 탄 얼굴과 먹지 못해 눈만 퀭한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었습니다. 누구인지 찾아내면 우리 아이가 편히 쉴 거라는 바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런 바람은 집착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반드시 잡아야만 한다는 집착이요. 누구인지 결국 못 찾고 포기하게 된다면 남은 평생을 고통스럽게 보낼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떠나고 세 번째 가을이 돌아오던 날, 저는 일상처럼 현수막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붙여놓으면 사라지고 붙여놓으면 사라지는 바람에 주말이면 현수막을 걸어놓은 자리를 확인하고 사라진 곳만 다시 붙이곤 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단지나 사거리 등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닐 곳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제가 걸어놓은 현수막을 떼어내고 있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흰색 모자를 눌러 쓴 그 여자는 가위를 가지고 끈을 잘라내 현수막을 걷어 가방에 넣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현수막을 걸어봐서 이런 경우는 흔히 겪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부터 불법 5개강 고물을 수거하는 사람까지. 하지만 그 여자는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수거하는 사람이라면 붙어있는 모든 현수막을 떼어내야 정상이지만 그 여자는 제가 걸어놓은 현수막만 걷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저는 그 여자에게 달려가 가방을 뺏었습니다. 뒤에서 갑자기 나타난 저 때문에 그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넘어졌고, 모자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신우이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뺏은 가방의 지퍼를 열어 바닥으로 쏟아버렸고, 그곳에는 제가 걸어둔 현수막이 한 움큼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걸 본 순간 확신했습니다. 너구나. 저는 신우이를 일으켜 세우고 신우이가 세워둔 차로 가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지 않겠다며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신우의 양팔을 잡고 버티자
체념한 듯 신우는 저를 멀지 않은 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로 안내했고 차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 문을 열어보니 더 많은 현수막들이 실려 있었고 곧이어 트렁크에서도 제 현수막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짐작은 있었지만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니 다리가 풀리는 듯 했고 순간 증거로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곧바로 경찰서에 가자며 신우이를 몰아붙였고 신우는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신우이의 차 앞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저를 부르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그쪽을 쳐다봤고 이내 제 앞으로 달려온 남편과 시아버지는 제 앞에 다짜고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안하구나 얘야. 진작에 말하고 자수시키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나 오래 걸릴지 몰랐구나. 너도 자식을 가져봤던 입장이라 내 입장을 이해할 수도 있잖니. 쟤도 하나밖에 없는 내 딸인데 정말 미안하구나. 그래도 넌 이 시애비를 이해해주겠지? 아버님,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쩜 제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3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똑똑히 보셨으면서 어떻게 제게 아무 말씀도 없으실 수가 있으세요? 저는 시아버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아버님의 머리를 움켜잡고 앞뒤로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뒤에서 붙잡고 시아버지에게서 떼어냈고 그 순간 신우이는 재빨리 자기 차를 타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저는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었고 그런 저의 어깨를 잡고 내뱉은 남편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안해. 나도 몰랐어. 나도 우리 아이를 잃고 너무 슬펐어. 근데 내 동생이 그랬대. 질투나서 미쳐버릴 것만 같아서 그랬대. 울면서 후회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내 동생이지만은 죽여버리고 싶었어. 근데 어떡해. 내 동생인걸. 아이는 또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번만 넘어가자. 내가 평생 속지 않은 마음으로 살게. 정말 제가 사랑하는 남편이지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제가 느끼는 배신감에 소름이 끼치며 제 어깨에 올려진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하나도 빼먹지 않고 휴대폰 녹음기를 켜서 몰래 녹음했습니다. 정말 남편까지 저를 속일 줄은 몰라서 소름이 끼치더군요. 시아버님은 옆에서 같이 주저앉아 듣고만 있고 저는 이 사람들 사이에 있을 수가 없어 택시를 잡아 바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내내 택시 안에서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남편이 저를 쫓아올까봐 겁나 뒤를 힐끔힐끔 살피며 경찰서 안으로 뛰듯이 들어갔고 바로 남편이 이야기한 내용의 녹음을 틀었습니다. 경찰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제 말을 들어주었고 이후로 수사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달리 신우 역시 그 사건 이후로 큰 충격이 있어 순순히 자백까지 했다고 하네요. 저는 그 일이 있고 난 후 바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남편도 차마 저의 결심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집과 재산들을 처분을 하고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돌아오던 날 남편은 신우가 마지막으로 제게 할 말이 있다면서 같이 가보자고 했습니다. 저는 꿈에서도 마주치기 싫은 얼굴이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니 무슨 심정으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이야기라도 들어보자는 심산으로 구치소로 향했고 그곳에서 제 얼굴만큼이나 초췌해진 신우이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언니, 제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지만 이제 교도소로 가게 되면 말 전하기도 힘들 테니 굳이 여기까지 오셨으면 좋겠다고 오빠에게 부탁했어요. 새언니, 나 너무 후회하고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화목하게 잘 지내고 싶은데 너무 많이 새언니에게 미안해요. 내가 미쳤었나 봐요. 그땐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새언니 가슴에 큰 상처를 줘서 미안하고 특히 얼굴도 보지 못한 내 조카 너무 미안해요. 저는 신우의 말을 듣고서는 울음이 터져나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고
신우 역시 철장 너머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 아가씨를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아가씨가 이렇게 내게 빌어도 난 오빠랑 이혼할 거야. 그치만 고마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내가 살게 되었으면 평생 괴롭고 나중에 죽어서 먼저 간 내 아가를 볼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 고마워. 교도소 들어가서 잘 지내. 고마워요, 새언니. 내가 평생 새언니랑 조카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게요. 정말 미안해요. 그렇게 저는 울고 있는 신우를 두고 경찰서를 빠져나왔습니다. 정말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 듣고 일이 끝났다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폭풍 같은 3년이 지나고 지금은 많이 편해졌습니다. 가끔 비가 오면은 그날의 일이 생각나서 괜시리 겁도 나고 아이가 그리워지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먼저 간 아이를 생각하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신우는 아직까지도 실형을 살고 있다고 하네요. 시댁과도 인연을 끊고 현재는 작은 아파트에서 저 혼자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